그 학교에서 이 자리를 마련한 목적은 그간 평생 동안 수자원이나 하천 쪽에서 많이 근무하신 경험을 살려가지고 현재 우리나라의 물관리 움직이는 데야 있었는데 그 제목을 보니까 너무나 막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스마트 워터 그리드라는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물관리 시스템을 한번 검토해보자 하는 게 더 실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부장님한테 내용 좀 발표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2년부터 4년 동안 스마트 워터 그리드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처음에 이 과제를 어느 쪽으로 끌고 갈 건가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고심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와서 아까 책자를 읽어보니까 이제는 많이 그 개념이 성립이 됐고 또 제가 이거에 대비해서 모처럼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키워드를 집어넣고 스마트 워터 그리드를 찾아보니까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스마트 워터 매니지먼트, 스마트 워터 그리드라는 것이 상당히 부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부장님이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내용을 밝히면 그걸 듣고 질문하실 것은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물관리 시스템은 이거하고 비춰서 어느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씀하도록 하죠. 여기 저는 해워터 지방 상수도시에 근무하고 있는 이대진입니다. 뵙게서 반갑습니다. 저는 2004년에 수정공사 연구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부장님 원장으로 계실 때 제가 수정공사에 입사를 했고요. 한 15년 정도 저는 연구원에 계속 근무를 하다가 2019년부터 지금 본사 사업부서 관련이 나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이 사실은 사업부서 업무를 한다는 건 사실 좀 생소하기도 하고 또 지금 이제 소개시켜드릴 스마트 상수도 관망 사업은 제가 연구원에 있으면서 이제 연구 개발했던 기술들이 현장에 적용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현장에서 제가 하고 있는 업무를 좀 소개해드리고 또 상수도 분야의 정책에 대해서도 여러 이제 선배님들의 조언을 좀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목차는 간단하게 이제 말씀하셨던 스마트 워터 그리드 중에 사실 그리드의 핵심이 관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정원에서 보는 어떤 이제 프로의 개념의 관망일 수도 있고 저희 상수도에서 보는 이 압력관의 개념의 이제 그리드도 관망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스마트 상수도에서 스마트 상수 관광 구축 사업을 국가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사실은 이 사업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사실 전부가 아니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서 그것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화두가 되고 있는 탄소 중립 부분도 여러 이제 인프라에서 다 탄소 중립을 시도하고 있는데 상수도 쪽에서도 탄소 중립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스마트 상수도는 그림이 복잡한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상수도 시스템에서 제가 이제 그 관망을 주로 하다 보니까 관망이 상수도 시스템에서 가지고 있는 한 3가지 정도의 큰 장애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선배님도 아시겠지만 이 관망은 시설물이 전부 지하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가 기존의 그 지리 정보나 또 이 관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속성 정보가 반드시 정확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관망을 직접적으로 접근해서 진단을 한다거나 조사하기 상당히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관망은 취수부터 송배 급수까지 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난다거나 또 문제가 생기면
위험이 상당히 빠르게 전파가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사고가 나면 이웃단 전체가 단속가 되는 이런 어떤 망적 구성에 의한 어려움, 관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요즘은 상수도는 중단 없이 공급해요. 소비자가 느끼는 단수가 없도록 저희가 발로를 이중으로 배관을 건설한다거나 혹은 배수지 용량을 늘린다거나 또 주로 소비자들이 못 느끼는 야간 시간대에 작업을 한다거나 이래서 소비자가 느끼는 단수가 없는 1년 360을 중단 없이 공급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정도가 지금 상수도 관망이 운영 관리에 어려운 아주 큰 장애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넘어서는 것이 우리 상수도 사업자들이 해야 될 중요한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수도는 우리 경제 발전과 더불어서 아주 급격하게 약 한 100여 년 정도의 역사에 비해서 보급률이 거의 99%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어떤 이제 인프라가 구축이 됐고요. 또 실제로 이제 부수량이나 유수율 면에서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왔습니다. 유수율이 85%라고 하면은 유럽의 OECD 나라 국가들이나 선진국 수준에 왔다라고 볼 수 있는 정도 숫자가 되겠습니다. 수처리 분야 동향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먹는 물에 대해서는 최근에 일량 유해 물질, 또 미세 플라스틱, 특히 이제 아주 미세한 오염 물질까지 제거하는 초고도 산화처리 부분이 이제 최근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관광 분야는 사고를 사전에 예측하거나 혹은 이 시설물에 대한 운영 관리를 좀 더 효율화하는, 이건 이제 에너지를 포함해서 효율화하는 부분에 기술이 많이 발전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소비자들의 취향이나 기호에 맞는 서비스를 해주는 이런 어떤 이제 미래형 상수 관광에 대한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 상수도의 핵심 몇 가지 이제 분야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스마트가 되려면 이 ICT 기술이 기반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해서 우리가 관방이 됐든 정수장이 됐든 어떤 운영되고 있는 플랜트에부터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건 주로 이제 센싱에 의해서 정보가 취득이 되고, 이 정보를 통신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취득을 하겠죠. 이게 이제 우리는 말하는 정보통신 기술이 되고, 그 정보를 해석하는, 분석하고 해석하는 기술. 이게 이제 세 가지 기술이 접목이 돼야지만 스마트 물관리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K워터에서 보는 이제 스마트 상수도의 큰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이 이 정수장 내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합니다. 정수장은 작업자들이 투입해야 될 약품이나 체류 시간이나 여과 시간들을 작업자가 설계 기준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인공지능의 힘을 빌어서 전문가적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 AI 기반의 정수장을 운영하는 것이 최근에 저희 K워터에서 방향을 잡은 정수장에 대한 스마트 기술입니다. 관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 대응에 대해서 아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관망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누수가 났다거나 관이 파손됐다는 위치나 양을 빠르게 파악해서 그 이웃단에 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하는 이런 어떤 이제 기술들이 지능형 관망이라는 이름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스마트 관망 구축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마트 관망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최교훈 회장님께서 이제 저희 공사에 오시면서 이 물과 ICT 기술을 접목하는 어떤 이런 이제 향후 스마트 기술이 필요하다, 물관리 기술이 필요하다는 어떤 이제 선언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크게 수자원과 수도 분야의 스마트 기술을 이제 정립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기존의 물관리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을 합쳐서 스마트 물관리라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앞서 우리 이제 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중에 스마트 워터 그리드가 수도 분야의 중심적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스마트 워터 그리드의 여러 요소 기술 중에 이 스마트 워터 시티라는 사업을 제가 했습니다. 건강한 물 공급 사업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사업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마트 워터 시티 사업의 이번 취지는 수돗물
공급 과정을 좀 과학적으로 관리를 해보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좀 높일 수 있도록 해보자 해서 파주를 대상했습니다. 파주가 이 북부 쪽에는 이제 주로 군부대가 많은 지역이고 이 남부 쪽은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스마트한 기술을 적용하고 그것이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 또 그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전문가 설명을 해서 관로의 공급 과정 중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을 좀 추려봤습니다. 추려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한 10개 정도 기술을 제가 당시에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는 주로 상수도 관망의 인프라를 좀 고도화하는 기술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돗물 실내 제고와 토탈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수돗물 그 스마트 상수 관방 사업 중에 사실은 이게 기술적인 부분만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우리가 제공하는 정보, 수돗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과정.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실제로 수돗물을 이용하시는 분이 정수기 회사만큼의 수돗물에 대한 정보나 또 관리를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워터폴이나 닥터라는 프로그램으로 직접 가정에 가서 수돗물에 대한 수질 검사를 해드리고 또 공내에 문제가 있는지도 평가하는 이런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서 크게 10가지 정도의 기술을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그 과정이 이제 후보 기술에 대한 평가를 했다는 거고 그러한 기술들의 대부분을 제가 이제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치수원이나 수돗물 생산 과정은 기존에 저희가 많이 해왔던 부분입니다. 해왔고 이번에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공급 과정과 수돗물 서비스,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기술을 좀 관심을 가지고 제공했습니다. 이제 제가 뒤에 뭐 기술을 각각 소개해 드릴 텐데 사실 저희가 요거를 한 1년 반 정도 사업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관로의 여러 가지 상태를 감시하는 계측기나 또 관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세척, 비상시에 관로에 물을 밖으로 배출시킬 수 있는 자동 드레인 설비, 스마트 미터, 또 잔류염소를 균등화시키는 이런 기술들을 요소요소 기술들을 저희가 적용하고 한 1년 반 정도의 이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번 설문도 하고 또 소비자들하고 제가 면담을 통해서 사실은 수돗물에 대한 만족도나 신뢰도, 수돗물에 대한 음용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2016년에 사업이 종료가 됐고 그 이후에 아마 2019년에 대대적으로 이제 인천에서 아마 적수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 이후에 환경부에서 물관리 일어나 저희 수정공사가 환경부 산하에 편제되면서 이런 어떤 그 대규모 수질 사고에 대한 대응책이 없느냐, 이걸 좀 우리가 예방적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에 대한 대책을 만들면서 수돗물 안심 종합 대책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저희가 제안했던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스마트 상수 관방 체계를 구축하면 이런 사고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빠르게 인지를 하고 대응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파주에서 해보니까 이런 효과가 있었습니다라고 해서 역으로 저희가 사업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그 총 사업비가 1조 2천억이 들고 한 2022년까지 저희가 파주에 했던 그런 시범 사업을 전국 단위 사업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던 것이 마침 이제 그 정부에서 그린 뉴딜 사업과 이제 맥이 맞으면서 전국적인 사업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가 제안했던 그 요소 기술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되는 형태에서 현재도 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계획부터 지금 시행까지 환경부를 도와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10개 기술은 앞서 말씀드렸던 기술과 조금 한두 개 정도의 기술 바뀌었습니다. 정밀 여과 장치나 관로 인식 체계 같은 경우는 이제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기술들로 해서 이게 포함이 됐고 저희가 총 기술 10가지를 나열해 보니까 관로를 상시 유지 관리하기 세척, 아까 말씀드렸던 관로 세척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성하는 비용하고 스마트 미터, 우리가 이제 가정의 수도 미터는 기계식 수도 미터라서 검침원이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검침을 하고 요금을 매기는데 그게 아니고 시간 단위 요금이 통신으로 이렇게 계속 오는 겁니다. 그런 스마트 미터를 설치하는 작업 예산이 두 가지 예산이
가장 많이 지금 책정이 돼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스마트 워터 시티, 저희가 파주에 했던 K-워터 고유인체 사업과 이 협계 사업의 기술은 거의 유사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운영 관리에 들어가는 몇 가지 기술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저희는 이제 운영률 향상을 위해서 이런 신뢰도 제고 기술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이번 환경부 사업에서는 이런 예방적 수질 사고가 났을 때 예방할 수 있는 기술들이 좀 많이 들어갔다 해서 차이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갔던 기술 요 10가지를 제가 아주 빠르게 개요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철저히 잘 네. 꼭 지루하실 것 같아서. 아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은 인천에서 그런 사고가 났는데 왜 수도 사업자가 그 사실을 빨리 알지 못했을까라는 것에 사실은 그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큰 범위의 수질 사고가 났으면 우리 관리 수도 운영자들이 수질의 이상을 알고 빨리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하나 그런 의문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배수지 정도는 수질 감지를 했었는데 그 이웃단의 관로는 계측기를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비용도 비싸고 또 간방이 워낙에 이게 면 쪽으로 넓다 보니까 설치 지점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엄두를 못 냈었는데 그 이제 계측의 범위를 확대했죠. 그래서 이제 관망까지 수질 계측을 하도록 이렇게 확대했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수질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이제 가서 밸브도 잠그고 또 소비자들한테 수돗물 대신에 병원도 제공하는데 아주 단기적으로는 이상 수질이 나오면 여기서 바로 물을 밖으로 배출할 수 있는 드레인 설비를 저희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탁질이나 이런 물질들은 관로가 구배가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저부에 퇴적물이 쌓였다가 수압이나 유량이 변동되면 이게 다시 재부위에서 나오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탁질이 나오는 구역은 항상 상습적으로 나오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이렇게 이제 비상 드레인을 설치해서 탁도와 수질 기준을 초과한다거나 이상치가 발생했으면 이 밸브를 닫아서 물을 밖으로 배출하고, 밸브를 완전히 닫으면 뒤에 단소가 됐기 때문에 밸브를 좀 열고 빨리 물을 배출하면서 일단은 공급은 하되 빠르게 정상화시키는 형태로 이렇게 비상 드레인 설비들을 저희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잔류염소 균등화는 이제 우리가 보통 잔류염소가 수도꼭지까지 잘 가야지만 수돗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여름철이나 이런 데 정수장에서 먼 거리에 수돗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려다 보니까 정수장에서 과하게 수돗물에 잔류염소를 많이 넣게 되죠. 그러면 정수장 근처에 하시는 분들은 염소 냄새 때문에 내가 수돗 못 먹겠다 그러고, 이 농도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반말로 가면 점점점 농도가 떨어지니까 반말 쪽에 가면은 잔류염소가 부족한 이제 수돗물이 되기 때문에 또 그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정수장에서 잔류염소 농도를 높이지 않고 공급 과정 중에 잔류염소를 추가적으로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 정수장 가까이 있는 동네나 반 아래에 있는 동네나 잔류염소 농도가 아주 균등하게 낮은 농도를 유지되게 됩니다. 이러면 사실은 투입해야 될 설비도 들어가고 계측기도 들어가니까 상당히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수돗물에 대해서는 품질이 아주 균등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이제 보호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로도 오래 쓰면은 관 내부에 이제 물때가 끼죠. 이게 플라스틱 관은 물때가 끼고 금속 관은 부식이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이 안에 있는 물때를 제거해줘야 됩니다. 제거해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피그라는 장비를 넣어서 여기를 긁어내는 방법도 있고, 고압의 공기를 넣으면 공기가 이 안에서 회전하면서 이제 와류 형성해서 공기에 떨어지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세척을 정기적으로 외국인이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법적으로 최근에 이제 정기적으로 하라고 이제 정해졌는 거예요. 이걸 하려고 그러면 이런 걸 주입할 수 있는 설비가 구축이 되어 있어요. 이런 어떤 이제 킥을 넣을 수 있는 킥을 또 밖으로 배출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관 세척을 할 수 있는 인프라다 이렇게 해서 이걸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사실은 새로운 문제가 시도인데요. 관로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물질이나 탁질이나 이런 것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발생을 해도 이 물질을 이 근처에 있는 소화장을 열어서 이렇게 다 배출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너무 빈번한 지역들에 대해서는 아예 관로상에 이런 이게 필터입니다. 필터.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여과지죠. 여과 장치를 아예 관로에다 설치를 직접 해버립니다. 그러면 물이 이 여과 장치를 통과하면 이제 당연히 수압은 떨어지겠지만 물에 있는 각질은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상시 이것을 이제 이렇게 연결해 두는 게 아니라 만약에 탁질이 생겼다는 신고가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수질이 이상이 발생되면 웹을 열어가지고 이 탁질이 제거될 수 있는 여과지 설치를 이렇게 바이패스관을 만들어서 정밀 여과를 해서 물을 보냅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이 여과 장치 설치했습니다. 이건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인터넷 접수 문제나 이번에 유축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비상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뭐 학교나 뭐 공공병원이나 이런 앞에는 이런 것이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거 설치 기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수업계는 뭐 당연히 이제 수업을 측정해야 우리가 관방의 어떤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또요 관로 인식 체계라고 하는 거는 흔히 말하는 표시석이라고 보시면 되죠. 표시석 그리고 어떤 위치를 잡아주기 위해서 관로의 어떤 위치가 어디 있는지 찾아주는 약간 RF 통신이 되는 이제 요 정보 자료가 또 하나는 이제 소규모 유량 감시 시스템인데 우리가 이제 유량 감시를 배수지 단위에서 유량을 감시했는데 그것보다 더 작은 범위로 유량을 감시해보자. 그러면 그 안에서 벌어지는 누수나 또 공급의 문제점들을 더 빠르게 신식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 공급 관로 중에 유량대와 수압대를 더 조밀하게 설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미터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의미고 이게 단순히 그 수도를 얼마 썼는지에 대한 것을 계측하는 목적만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이 소비자가 수도 요금을 얼마 썼는지는 한 달에 한 번만 계측하면 되지만 이거 시간당 계속 계측한다는 의미는 나중에 우리가 그 소비자들한테 제공해야 될 수도 요금 고지서에 아마 여러 선배님들 보셨겠지만 통신사는 우리가 어느 시간대 통신을 제일 많이 쓰고 무슨 요일날 내가 가장 데이터를 많이 쓰는지가 다 나옵니다. 근데 수도는 그런 게 안 나오거든요. 근데 수도도 이런 스마트 미터를 설치하면 이 집은 새벽 시간대 물을 쓰는지 안 쓰는지, 낮 시간에 그리고 이 아파트에서 이 집은 몇 번째로 물을 많이 쓰는 집인지에 대한 정보가 아주 이제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상당히 유용하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한 가구 동안에서 스마트 미터를 설치해서 사용량을 이렇게 조사하면서 이 동안에서 수도 요금 고지를 하면서 이 집은 이 동 20가구 중에 몇 번째로 물을 많이 씁니다. 이 집은 몇 번째로 적겠습니다라는 정보를 제공했더니 그 집이 물 사용량이 줄어들더라고요. 많이 쓰는 집은 줄어듭니다. 이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 나도 알게 모르게 우리 동에서 내가 같은 평수의 아파트에서 물을 많이 쓰네? 이런 인식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물 사용량에 대한 반응을 합니다. 소비자들 정보에 대해서. 그런 목적으로도 이걸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식으로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서 그 소비자들 그 가구 안에서 직접 분석해서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괜찮다, 먹으셔도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안심 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조금 사업이 2015년까지 끝내고 16년 이후에 저희는 나머지 사업이 우리 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아주 많이 확대가 될 줄 알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이 스마트 기술이나 서비스가 사실은 초기에 구축하는 비용보다 운영하는 돈이 더 많이 들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계측기들은 중간에 1년에 한두 번씩 센서도 교체해줘야 되고 통신비도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들도 나가서 관리를 해야 될 포인트가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운영 관리비가 되게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이 서비스가 좋긴 한데 이 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더 확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측면에서 우리 생각에는 이게 좋은 서비스라고 제공했는데 소비자들은 그걸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소비자들의 어떤 니즈하고 운영자들의 필요가 서로 이렇게 일치가 안 되는 기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기술이긴 하지만 당장 지금 내가 수도 요금을 좀 더 내고라도 이 기술을 쓰겠다 하는 어떤 이제 소비자들의 그 필요는 좀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범사업 수준에 사실 좀 그쳤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저희가 이제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수자원이나 수도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공공 인프라를 구축한 단계에서부터 소비자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수준이 있습니다. 수준. 근데 우리 수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량을 관리가 돼요. 그러니까 물이 줄줄줄 새는 누수가 많이 되는 관로가 있는 상태에서 수질을 관리한다거나 에너지를 관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먼저 수량이 완벽하게 관리가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수질과 에너지와 위기관리 단계로 넘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스마트 관망은 수질과 위기 관리 이 정도 단계의 기술이 들어갑니다. 대부분. 근데 우리나라 분단위 이하, C급에서도 조금 재정 규모가 안 좋은 지자체들은 아직 이 단계도 완전히 소화하지 못하는 수준이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161개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이 사업을 벌여보니까 이런 어떤 준비가 안 돼 있는 지자체들에서는 사실 이 기술을 나중에 구축하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런 그 좋은 스마트 기술을 쓰더라도 사실은 지자체가, 그러니까 수도 사업자가 이 적용 기술을 선정할 때, 아까 제가 10가지 기술을 좀 설명했는데, 선정을 할 때 잘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 사업장에서 필요한 기술이 뭐냐. 그래서 그 기술을 집어넣으면 나중에 이 기술을 운영하는 비용이나 인력이나 이런 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 기술의 연속성, 지속 가능하게 있는 기술이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기술들은 각각 그 기술이 요구하는 성과가 처음부터 있습니다. 어떤 걸 목적으로 한다는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흔히 말하는 성과 지표라고 해서 우리가 뭐 이 스마트 미터를 설치했으면 스마트 미터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목표를 놓을 거냐. 자율염소 같으면 어느 정도 균등화 시킬 거냐면 성과 목표를 분명히 놓을 건지 사업에 대한 사업 평가를 해야 된다. 저희가 주장하는 거고 사실 이 그림은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인천의 상수도 배수지에 있는 수질 계측기 현황이었습니다. 2019년에 사고가 났을 때 캡처를 해온 건데 약 한 40개 정도의 배수지에 수질 계측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고가 났을 때 수질 계측기가 계측이 안 되고 있었거나 혹은 이상 수질이 나오는데도 관리자가 그냥 무시해요. 그러니까 스마트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계측이 되고 스마트 기술이 구축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들어온 정보를 잘 분석하고 그것에 대해서 운영자들이 대응을 잘 해줘야지만 이 기술이 정말 빛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인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다른 우리 특광역시도 스마트 기술을 설치만 해두면 이게 스마트하게 관방이 운영될 거라고 사실은 좀 오해를 한번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계속 많이 고민했던 부분은 이거 운영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운영을 잘 할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외부의 전문 기업을 맡기든지 또 우리 그 컨설팅 전문 어떤 이런 시장을 좀 육성시켜서 이런 부분으로 사실 시장을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소수 사업자들이 대부분 지자체 공무원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역량이 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지자체 22개를 저희가 이제 위탁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기술을 적용할 때는 이 지자체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런 기술들을 적용할 때 어떤 거는 전문업체에 맡깁시다. 이걸 맡깁시다. 이렇게 맡기자. 그리고 그렇게 맡기는 경우에 돈이 얼마나 들 거다 하는 것도 제가 계획 단계에서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돈이 얼마나 들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인원은 얼마나 필요합니다라는 그 시에다가 저희가 제안하면서 이 정도가 준비가 돼 있으면 그 기술을 도입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제가 빠르게 그럼 녹음해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스마트 기술이 계속 들어오면 그러면 운영 관리를 어떻게 될 거냐? 그 많은 이제 지자체들이 요즘 저희 케어타나 환경부에다 요구하는 게 이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에 이 운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매뉴얼이나 가이드를 좀 만들어 주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 관광의 운영에 대해서는 그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필요한 만큼 분석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맞춤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례를 하나 설명을 드리면
이 그림은 우리가 그 관망의 누수를 관리할 때 아주 기본적으로 쓰는 이제 그림입니다. 뭐 누수를 관리하려면 압력을 관리해라. 그리고 그 아주 이제 액티브하게 누수를 제어하고 누수 탐사하러 다녀라.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관을 적절한 시기에 교체해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빠르게 보수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보건설적인 얘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넘겼는데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왼쪽에 보시면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우리가 지금 관로의 누수를 찾는 방법은 과거에는 월마다 우리가 이제 사용 요금을 매길 때 우리 정수장에 생산한 거라고 월 소비자들이 요금을 부과했던 양의 차이를 보고 누수가 여기 많구나 한다. 그럼 이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지나야 누수가 많이 났는지 적은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관망에 이 블록 단위로 유량계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이 블록 단위로 발생하는 유량은 이렇게 패턴을 봅니다. 패턴. 그런데 이 야간 시간대에 다 잠들어 있을 시간대에 무사용량이 유난히 많아진다는 것은 실제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누수량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블록당으로 유량계를 재면 일 단위로 누수를 알았습니다. 월 단위로 알던 누수를 일 단위로 알았으니까 빨리 조치를 하면은 한 달 분에 누수량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 말이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한 스피드구나. 스피드와 퀄리티라는 얘기가 한 달 뒤에 아는 거랑 일주일 뒤에 아는 거랑 하루 뒤에 아는 거는 아는 시점에 빨리 고치면 그만큼 누수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스마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월간으로 우리가 그 정보를 알아낼 거냐, 일간으로 알아낼 거냐. 지금은 사실은 거의 실시간으로 알아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블록당 더 작은 단위로 유량을 재고 있고 이 소비자에서 스마트 미터를 다 설치했거든요. 그러면 공급하는 지역의 주요 지점과 사용하는 지점에서 유량을 다 알고 어떻게 빼면 그냥 나오죠. 실시간으로 누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효과적인 그리고 더 빠르게 누수를 감지할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면 이런 점이 우리가 더 이렇게 발전할 수 있고 더 빠르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가 제 케어호텔에서 쓰고 있는 이제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는 그림이에요.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한 가지 이제 최근에 한 2주 전에 제가 우리 이 파주 시범 사업을 한 동시에 2016년에 공군사관학교에 이런 스마트 기술 적용했습니다. 공군사관학교는 참고적으로 다 도심에 있습니다. 비행단하고 같이 있습니다. 공군사관학교, 공군은 전부 비행단이기 때문에 도심지 근처에 평지에 이제 군부대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스마트 기술을 적용했는데 한 3년 만에 저희 가봤더니 너무너무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사람들도 우리한테 이러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공군에는 이 스마트 관망을 저희가 설치해 줬더니 그걸 전담하는 장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걸 대응하는 많은 군인 일반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고가 조짐이 보면 빨리 나와서 계측기를 고친다거나 밸브를 잠근다거나 하는 식의 아주 즉각적인 대응이 잘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스마트 기술이 정말 스마트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그 부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이런 그 관망이든 인프라든 사람이 나가서 직접 관로의 안으로 들어간다거나 부품을 뜯어가지고 진단을 하는 시대에 우리는 이제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진단도 완전히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이 될 것이다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보는 관점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지자체. 최근에 저희가 상도 쪽은 그 수도 시설을 운영하는 이제 많은 그 전문 인력들이 노후화가 돼서 은퇴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이 상도 쪽 업무를 안 하려고. 그래서 이분들이 나가고 나면 거기 노하우들 대부분 없어집니다. 그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제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런 어떤 이제 좀 디지털 기술이 대처를 해줘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현재 전문 인력들이 좀 더 역량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
시간이 없어 탄소 중립은 간단하게 그냥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렸어요. 우리 그 상수도에서 사용하는 전력 온실가스는 실제로 전체 우리 환경 기출수는 뭐 하수도, 내리, 뭐 폐수 다 봤을 때 상수도는 한 6.4%라고 조사가 된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상수도가 쓰는 에너지 또 상수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이제 상수도에 대해서 이 탄소 중립에 대한 관심이 좀 적은 게 사실입니다. 우리 이제 방향상수도 제가 찾아보니까 한 21% 정도의 탄소 중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이제 상대적으로 이 물과 에너지의 비중을 봤을 때 에너지의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 물에 대한 어떤 그 에너지 저감에 대한 노력이 그동안 부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저희가 이게 환경부에 제안했던 내용은 한 세 가지 정도를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우리가 생산에서부터 쓰는 전 과정에서 에너지나 탄소 발생량을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어떤 원단위가 없다 보니까 이 원단위가 있어야지만 얼마를 줄이는 게 잘하는 건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기본적인 원단위 조사를 하고 이것들이 국가적으로 통계를 계속 발전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게 하나.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이 에너지 진단이 에너지 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규모 에너지 사업자, 뭐 제철 사업소나 뭐 이런 어떤 이제 자동차 쪽 이렇게 에너지를 대량을 많이 쓰는 산업에서만 에너지 진단을 해가지고 계산하도록 하는 걸 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수도 시설이나 하수 시설은 여기 사실 해당되는 시설 몇 개 없습니다. 워낙 에너지 적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에너지 진단도 무리용 시설은 의무적으로 하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파리에서 탄소 중립 협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각 산업별로 그 생태계 내에서 탄소 중립을 하도록 노력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통이나 건설이나 이런 부분에 탄소를 원래 많이 내는 산업 중심으로만 에너지를 줄이려고 하지 이런 환경 기초시설처럼 에너지를 별로 안 쓰는 데는 그냥 관심도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사실 불균형하게 이제 만들어서 비록 물 쪽에 에너지를 아직은 적게 쓰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 안에서라도 줄이려고 노력을 하자는 의미에서 필요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국가에서 탄소 저감을 위한 이런 사업들 이런 것들은 지금 시점에는 비씨가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를 줄이려고 들어가는 돈이 에너지를 줄이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전기차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전기차를 살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기차가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전기차를 앞으로 많이 쓰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 비를 높여주는 방법은 정부에서 많은 인센티브를 주거나 직접 돈을 주는 어떤 펀드를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이 이쪽에 대한 영역을 좀 가지고 에너지를 줄이는 사업을 좀 많이 이렇게 활성화해야지만 이 시장에서 좀 더 이제 이 탄소 중립이 빠르게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뭐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분 있으세요? 네.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게 우리 여기하고 논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네. 물 관리를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면 그래서 이렇게 좀 바꾼 겁니다. 잘 들었고요. 아주 많이 열심히 준비를 해서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원로도 하다는데 여기 앉은 사람 중에 상수도를 한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나도 사실은 저기 수도 정책을 한 2년 분야 안에서 대충 흐름은 알지만은 그렇게 세세적인 걸 잘 모르는데 몇 가지 좀 얘기 좀 할게. 뭐 딴 건 아니고 수도 정책을 요금 때문에 조금 더 미뤄지 있는데 오늘 전시장에 보니까 스마트 미터링이나 벨비 보이던지 전시장도 봤어요. 발급업체라고 하더라고 그러는데 사진 보니까 똑같은 사진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탄소 얘기할 때 에너지 위해서 에너지가 더 들어간다고 했죠. 그거 아주 좋은 얘기인데 사실 그 탄소 지금 중립력이 뭐 예정한데 그 부분을 사실은 완전히 이해를 해서 접근을 해야지. 그러려면은 진짜 줄인다고 해가지고 더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걸 아주 잘 지적을 했는데 대신 거기에 맞춘 자체가 해야 되는데 뭐 지금 맡은 업무를 봐서 시장 농사로 봐서 얼마큼 해소할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우리 다른 거고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전투량이 440에서 사용량이 89인데 그 차이면 누수량이라고 보시면 그한 17% 된대요. 20% 미만으로 진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는데 요 289라는 거는 어떻게 산정될까요? 불법으로 산정된 거예요? 이제 그 말씀하셨던 그 우리가 수도 요금으로 한 달에서 사용한 나오니까 뭐 지금 정책적으로 말하는 건 10% 미만으로 네. 하려고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스마트 매니지먼트 같은 효과적인 가능성은 고치기가 발전되니까 하는데 뭐 그런 부분은 계속 그렇게 좀 쓸 필요가 있고 얘기가 좀 길어도요. 네. 시간이 6시간이. 요 질문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할게요.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다른 것도 또 질문해요. 시간 충분해요. 근데 사실은 내가 아까 여기 있는 사람한테 별로 뭐 이렇게 큰 사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쉽게 하자고 얘기를 사실 하면 얘기인데 이 원로 좌담회를 11회를 가서 해봐요. 근데 도대체 그게 목적이 뭔지 왜 하는 건지 그렇게 안 할 때가 참 많아요. 많은데 여기 다녀 계신 분들도 경험이 있을 텐데 그래서 과연 이 원로 시니어 좌담회가 어떤 역할을 할 거냐 하는 것이 참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난 여기는 그냥 인생을 살았으니까 좀 거짓말 못해더라도 무용담을 좀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다는데 무용담 뭔지 알죠? 네. 군대 가서 저 보문관 역할하던 사람이 나중에 숫자에서 제일 똑똑한 것까지 얘기하잖아요. 뭐 우리 인생 그런 거니까. 그래서 나는 이거를 활용하려면은 기왕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 학회라는 게 원래 젊은 사람 위주로 발전시켜야 되는데 요즘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 얘기가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제 우리가 연구할 때 일반적으로 가설을 세우는데 가설이라는 거는 무슨 뭐 아이디어가 천재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경험하고 지식 쌓인 거 가지고 거기에서 그 가설을 세우는 거죠. 요번에 지금 에듀케이티브 베이스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우리 이제 젊은 연구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서 좀 참고하는 그렇다는 측면에서 이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 워터 그리스 하는 건데 이것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재작년인데 우리 대선대 시장국장도 있고 지금은 통합대 원로의 의장도 수백대시라고 있어요. 나한테 야 이거 스마트 워터 이거 뭐예요? 말을 하더라니. 이 양반이 생각한 거는 뭐가 잘 안 맞을 것 같다. 그런 질문한 것 같아서 사실 그거 우리 물 공부할 때 공부량하고 수요량하고 잘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렌즈 갖고 잘 찾아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관련된 분야의 기술 개발이랑 같이 다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알았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내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치면 과연 이 부분에 네트워크를 어떻게 할 거냐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국가적인 공급량은 수장부사들로 많이 하던 거죠. 망역상수. 근데 그 다음에 우리 이 부장님은 지방상수도 담는 거잖아요. 근데 수도 사업이라는 거 지자체니까
그 사람들이 네트워킹 시스템을 얼만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식으로 실용적으로 쉽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맨날 해봐야 그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이 학회에서 역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이제 들었고,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오늘 축사라든지 기념연설이라든지 우리 참여자의 운동하는 거는 최근 얘기고 코로나19 얘기 전문적이에요. 그런데 코로나19라는 게 우리가 2년 경험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생활을 했겠냐면 밀접, 밀집, 밀폐에 대한 대책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SOC로서 사회문화로서의 상하수도망 이것이 과연 거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을 이런 학회에서 좀 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치면은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 도시의 생명선 라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상하수도 통신 에너지 가스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말 자체가 라인이니까 선형이거든요. 그런데 밀접 밀폐를 해소하려고 하는 거는 분산이잖아요. 분산. 근데 우리가 도시를 만들 때 나도 그 수도용서 할 때 처리를 해줬습니다만은 어떤 단지 이런 거 할 때 상수도 계획이 안 들어가면 처리가 안 돼요. 효리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데 라프라인인데 이름을 지금 같이 밀접 밀폐될 수 있는 조직으로 해왔으니까 이거를 그 반대로 가려면 과연 어떻게 가야 됩니까? 내 생각은 가정연구원은 저명이다. 아까 얘기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공급량에 알만한 때문에 그까지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부분을 생각하자.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고 좀 더 이제 구체적인 하나만 얘기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아까 보도처리라는 사서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옛날에 수도라고 하는 거는 학교조사 해가지고 1차 처리해가지고 점수도를 버리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좀 나빠지기 2차 처리했고 그 다음에 1990년대 무슨 수지로 오염 문을 넣으니까 이제 보도 처리 문제가 1990년대 건설부에 보도 처리 예산이 한 4천억이 흔들렸죠. 그런데 그러자 건설부의 수도국의 환경부관에서 4천억 가져갔더니 환경부는 공무원 임금비 포함해서 전부 예산이 6천억이에요. 그게 하여튼 저기 이쪽을 준비했거든. 그런 돈을 가져가가지고 80만짜리 3차 처리한다고 하고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그 돈을 가지면은 다 점점적으로 가는 거예요. 1차 처리, 2차 처리한 거를 갖다가 각 집에서 정수기, 보도 처리돼요. 이런 꼭 관리를 해준대요. 지금 나노기술화된 데서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수로사업자가 갖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 거를 한번 우리는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나중에 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내가 얘기는 이런 얘기는 아니야, 그래서 또 다른 의견 얘기하실 분. 네. 네, 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있다 제대한 입니다. 제가 요새 이제 투자원이 좀 환경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환경부 쪽 회의에 참석하고 거기 가면 여기서는 제가 제일 어리지만 거기 가면 제가 제일 또 고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거는 저도 이제 수돗물을 이제 정수기에서 넣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건설기술연구원 그리고 환경 막강하니까 저희 집 물을 딱 떠가지고 분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물이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네, 굉장히 좋은 물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괜히 비싼 정수기 썼구나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 했던 최기원 교수가 저랑 같이 그냥 10여 년간 해왔던 이제 스마트 워터 그리드 사업.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말단에 수도꼭지에서 물의 것만 있으면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그 지난주에 환경부 회의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까 서재 발표할 때 제일 마지막 단에 가서 그거 그 수질을 검사해 주는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진짜 뭐 그냥 인건비 정도만 들고 간단하면서도 효과는 그 국민들한테 주는 안심감은 정말 만족도 100% 같거든요. 그래서 저 스마트 그리드 사업처럼 아까처럼 뭐 센서를 하고 그것이 실시간으로 시간 단위로 유량을 체크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쪽에 혹시 계획이라든가 그런 건 좀 없으신지. 네. 아주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제가 발표 시간 좀 넘어갔었는데 저희가 이제 저 사업을 하고 소비자들한테 설문을 했는데 가장 좋은 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내가 서비스 받는데 도움이 됐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게 이제 그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채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또 홍보를 하는 홍보를 하는 역할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게 이제 그 아까 보셨던 그 장비들을 이번에 스마트 관광을 하면서 환경부에서 지자체에서 다 공고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설물 검사를 하실 분들만 지자체에서 뽑아서 이제 지금 하는 거라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시설물에 대한 신뢰도 좋아지고 또 저 계측 데이터를 또 다 가져오면 이게 또 데이터로 쌓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꽤 큰 효과가 나타납니다. 저는 앞으로 확대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 시간은 한뭐 20분 있으니까. 시간 있어요? 네? 몇 분 하시려고? 아니, 나잘 몰라서 그냥. 그 전에 이 연구사업 할 때 그 하주시검사 그때 관여하셨나요? 네. 그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게 상당히 그 바람직하고 저는 상당히 매료되었어요. 이 사업 자체는 그렇지만 스마트 워터, 진짜 스마트 워터를 잘 시작하는구나. 근데 아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앞으로 그리드 하는데 스마트 인식 체계라든지 정밀 여과 장치를 더 보완해야 되겠다. 그럼 자꾸 그리드에 나간다 했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그 이제 운용하는 거 모든 게 말단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겨서 수도관도 저희도 그래요. 난 먹고 싶어도 이 말단 관리가 과연 되는 거야. 중간 라인에서 물론 원수 자체는 제대로 된다 하더라도 이게 가다 보면 브랜치를 하다 보면 나는 그 이용자 입장에서 그래서 그냥 빨간 수돗물 사건도 나오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어떻게 좀 잘 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운용이 전문화돼야 되겠다 하던 것인데 진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공무원들이 한테 시켜놓으면 그게 거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거기 이제 뭐 관리과 운영과에 발령났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데 가는 스쿨리만 한다니까요. 그리고 전문성도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 뭐 하다 보면 조직금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무슨 그 의욕이 있고 무슨 그 일에 대한 그게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거기서 하는 것은 운용 소프트웨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이게 좀 더 개선되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뭐 저는 뭐 전문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나도 파주 시범 사업이 그때 잘 된다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계속 잘 되도록 바랄 겁니다. 너무 좋으신 너무 오래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 가는 자리야. 괜찮은데 여기 앉아요. 앉으셔서 아니 여기 아니 그리고 설득해서 여기는 지금 뭐를 받아내는 거니까 앉아. 앉으셔 앉으셔 여기 자전거에 앉으세요. 여기 앉아서 나도 옛날 스무 출신이요. 우리도 스무. 이거 저 발표시냐고 수고 많으셨는데 앉으세요. 이게 내가 지금 그
상수도 이제 스마트 워터 시티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파주 한번 현장 현황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수원이 뭐 팔당에서 온데 수원 관계, 수질 관계와 가지고 또 각 가정마다 그 보급될 때의 수질 관계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수원 뭐 그런 거 데이터를 줘서 안심하고 이제 수돗물을 먹을 수 있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아주 굉장히 그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이제 국책 사업처럼 지원 사업으로 했으니까 그 시설비라든지 여러 유지 관리비가 일반 가정에 안 들어가지만 만약에 이제 이것을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되고 스마트 시스템을 해야 된다고 사업은 다 해놨는데 혹시 이제 일반 가정에서 그 상수도 요금과 관계되는 어떤 그 시설 유지 관리 이제 관리비라든지 이런 또 어려움이 혹시 예상되는 게 있는지 한번 좀 알고 싶어서. 뭐 제가 아까 고민했던 부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구축 사업까지는 정부 예산을 투여했고 도비나 이제 이렇게 지자체에서 이제 분담을 했는데 운영 단계에 들어가면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이게 유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가 파주 말씀하신 파주도 그렇고 경기도 쪽에 있는 지자체는 요금을 올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제 의회에 가서 설명을 해요. 의회에서 반대합니다. 이거 요금 이제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지자체 장이나 의회에서는 요금 못 올리게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설치할 때는 그냥 돈을 준다니까 했는데 운영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설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도의회, 경상북도 도의회에서 너무 과하게 설치하지 마라. 나중에 분담 못한다. 그리고 이거 우리가 도비를 계속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좀 마찰이 생기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기자료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이준일 박사님이 발표를 잘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파주의 시범으로 스마트 상수도를 냈잖아요. 이걸 전국에 확산을 하려면은 엄청난 돈을 써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파주점 전체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지금 우리 이준일 박사님이 지방상수도처에서 지방상수도를 담당하시는데, 뭐 광역도 있고 있지만 지방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세대가 있죠, 가구가 있는데 실제로 대단지의 아파트들도 많이 있고 30년 넘은 아파트들도 그런 대단지의 아파트 가구 수요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정부는 감당이 안 되니까 저끼리 그냥 해결하게 처벌해 준다고. 근데 수도법에도 뭐 관말에서의 압력이 수압이 돼야 되고 아까 지금 잔류 부서도 얼마 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정부가 지방정부니 뭐 이게 못 해준다고. 못 해주면서 파주에 몇천억을 넣어가지고 시범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거보다가 파주에 있는 걸 그러면 전국에 다 해줄 거냐? 다 해주지도 못하면서 뭐 대단한 기술이나 이것처럼 뭐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지방정부하고 개요하고 수공하고 정부보다는 수자공사 이제 전문성이 더 있다고 돼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수도에 상수도에 주인이 되겠다는 의지가 수공이 어느 정도인지 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정부에서 그걸 다 위임은 안 하지만 아까도 뭐 그런 말씀 계셨는데 이준희 박사님도 얘기했고 순환보직 때문에 이거 진짜 대통령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 순환보직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요. 수자원공사도 그렇고 옛날에는 정부에는 공무원 지방공무원이 있는데 요직이 있었다고 돈 받아먹고 이런데 그런 걸 뭐 저 순환보직으로 일해야 됐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훨씬 지났다고 스마트가 뭐 ICT가 어쩌고 있겠었는데 아직도 이걸 1960년대 하던 순환보직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 선배님들이 뭐 저 옛날에 해놓은 시설들이 예를 들면
우리 김우일 선배님도 옛날에 소양댐도 하고 뭐 이랬는데 소양강 댐이 있으면 소양강 댐 지역이 우리 국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고요. 저기 만약에 뭐 폐일력이 뭐 댐이 무너진데 이러면 수도권 그대로 다 나가버린다고. 근데 소양댐에 있는 토목지들도 거의 매년 바뀌어. 근데 댐에 한 번 가보고는 안 가봐. 사무실에 앉아있다 또 가고. 그리고 이게 기술은 기술대로 가지만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의 입장, 시민의 입장이죠. 그죠? 시민의, 국민의 입장에서 의식이 각자가 그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어디 한 군데 좀 오래 있고 뭐 수장공사 본사가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각 정수장별로 거기에서 20년, 30년 있어야 이게 해결이 되지. 뭐 인천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흡수가 지난번에 일어났을 때도 저거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다고. 아, 오늘 내일 저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안다고. 심지어 우리가 이제 전 대전에 살았는데 어느 날 있다 보면 조류 때문에 수돗물에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 집에서 수돗물 틀면 막 냄새가 막 나. 그럼 시민들이 이게 뭐냐? 이 난리야. 근데 그게 뭐 그 냄새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건 아닌데 그거는 뭐냐면 대청 때문에 조류가 경보가 되고 이러면 수돗물에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걸 빨리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돼. 아, 지금 이래가지고 수돗물에 이런 냄새가 날 수가 있다. 근데 이 냄새는 이러이러한 거고 물 마셔도 괜찮다. 조금 떠놓으면 또 어쨌든 이런 걸 사전에 좀 예보를 하고 알려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서로가 시시하다가 뭐 폭탄 돌리기 하다가 대충 일하다 냄새 안 나면 또 넘어가는 거고 괜히 냄새 나기 전에 이 얘기했다가 뭐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도 사업자대로 시민은 시민대로 이 각자가 이제 우리 역할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뭐 수자공사의 우리나라 최대의 수도 사업자죠. 그죠? 사업자인데 지금 직원들은 가치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순환보직을 하지 말자는 이런 분위기가 안 되는 거 아직도.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진짜 수도의 주인이 될 진짜 의지가 있는지 수자공사가 그 부분을 좀 잠깐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답변 모르겠는데요.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인천이나 서울시 같은 때 탁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환보직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과거에 서울시는 수도 토목을 뽑았습니다. 인천도 수도 토목이라는 직렬이 있었고 지금 거기서 그 업무만 전문으로 하도록 뽑았는데 이분들이 승진이 안 됩니다. 수도 그래서 이분들이 직렬 없애달라고 나 여기 수도 안 있고 딴 데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업무가 됐던 이제 그런 사례가 있어서 다시 그걸 하자고 주장하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저희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전문적인 시설을 관리할 사람들이 계속 거기서 그 역량을 쌓아야지만 이 시설이 안정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말씀하신 걸 전적으로 네, 이 부장님 잠시만 설명을 잘 해주시가지고 좋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상수도 관광유축을 하기 위해서 2073억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전체로 그런데 그 아까 설명하는 중에 실시간 물량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관광의 누수 관리를 위해 가지고 실시간 물량 관리를 하고 있는데 탑질도 실시간 물량 관리를 하는지 난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네, 실시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인천 상수도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은 안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뭐 전 구역을 다 커버 못하니까 나왔을 때 이제 그런 사고가 나는 구역은 빨리 알 수 있고 또 이제 범위가 줄어들고 그리고 대규모 넓은 지역에서 사고가 나지 않을 겁니다. 예. 아니 일본 저도 잠깐 얘기하려고 일부만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기본으로 봤을 때 순환보직 우리에 의한 문제도 있지만 하나 생각나는 게
서울시의 그 하서 문제에서 홍수가 났어요. 그 버프장, 대수버프장을 증설하잖아요. 엄청난 예산을 많이 증설했어요. 그다음 홍수 났을 때 하나도 써먹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규모만 해가지고 저기는 물 난리가 났는데 여기는 버프장에서는 펌핑할 물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스마트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같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오늘 굉장히 나 한다 나면 아니 뭐 제가 질문하려고 그래요. 저는 물값 얘기 좀 하려고. 물값 물값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물값 얘기하지만 이 상수도라는 건 사회 인프라의 에센스예요. 그 비용은 스마트가 됐든지 아니었든지 그걸 물값에다 생각하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생산비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르겠는데 나 수도정책할 때는 생산비 50%뿐이 우리 안 했어요. 그래서 물값을 200 올리려고 하다가 가만둬서 계획을 짰는데 그 당시 경제지원에 물값하고 맞춰서 해가지고 못 오고 말았는데, 물값은 제대로 내야 되고 제대로 산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물을 아껴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280도인데 실제 280도 않습니다. 유럽은 150 정도고 미국은 일본은 200 정도고 미국은 그게 없어요. 우리 이거는 지금 엉터리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물값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물값을 올려야 되는 건 맞고, 대신 스마트워터 무슨 그리드 무슨 시설이 운운하는 거는 그건 사회 간접 시설이기 때문에 인프라이기 때문에 그 물값과 관계없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줘요. 네. 제가 우리 저 최기원 회장하고 오늘 이 세션을 어떻게 보낼까 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면서 이 부장한테 부탁을 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결과가 아주 관심 있게 많이들 평을 해주셔가지고 좋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수도가 국가 차원에서 서비스입니까? 무슨 다른 겁니까? 그리고 대국민 서비스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대국민 서비스로 생각을 하면 다른 인프라 비용과 마찬가지로 오늘 국가가 줘야죠. 그게 맞는데 그렇게 안 가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더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해서 구글에 들어가서 워터 서플라이 치고 했더니 서비스라고 다 나와. 어느 나라든가 국가가 책임져야 돼요. 물값은 아까 생산비를 받들어 얻었던가.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요즘에 예를 들면 강남도 뭐고 재건축 단지가 많아요. 제가 우리 재건축 단지에 사는데 매일매일 상수도 사용량이 나와. 홈 오토메이션 화면에. 그렇다면 시장공사 입장에서 이 시스템을 재건축하는 단지에다가 제공할 거 아니고 집어넣어버리면 운영비는 거기 관리비에서 해결할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걸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워터 그리드라는 이 학회 명칭이지만 이런 시스템이 앞으로는 수자원 관리하고 직결되는 문제를 자꾸 좁혀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서 나오는 IC방, 거기에는 모든 기술을 지략적으로 집어넣으면, 다시 얘기하면 AI를 접목시키면 아까 얘기했던 운영비도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 방향으로도 뭐 과업 내용을 한번 생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고, 네, 제가 이 스마트워터 상수도 공급망에 대한 걸 발표를 하도록 한 건, 제가 그 UN 보고서에 보면 2050년에 전 세계의 70%가 도시에서 그 스마트워터 그리드라는 시스템을 지금 발표한 내용은 농촌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도시면한테 필요합니다. 도시가 도시화가 많이 되니까 이 기술을 계속 확장하고 운영비니 그런 거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수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오늘 좀 끌어왔습니다. 하여튼 시간도 다 됐고 우리 임장 수고했습니다. 박수가 많이 드립니다. 다른 얘기 뭐또 안 하면니까 하실 얘기 있으면 하세요. 한 소대로 얘기 좀 해야지 이제. 예? 한 소대로 얘기해. 뭐래요? 아니, 땅. 아니 이번 학회에 한 소대로 얘기가 참 많은데 오늘 운영을 보니까 지금 여성한테 하는데 그게 제일 아마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저랑 얘기할 거라. 물자랑 얘기할 거라. 저희는 근데 한 소대로 잘 따져봐야